생활 속 마음언어, 마음언어에 담긴 과학편입니다. 자, 이번 편은 마음언어에 과학이 담겼다고 했으니 과학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내용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이다. 과학이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결과로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게 된다. 그 체계적 지식이 바로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마음언어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편성이라는 것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가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과학 발달이 주는 가치가 뭘까요, 결국? 알미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알미, 단순한 알의 수준을 넘어서 아주 체계적인 알, 그것이 바로 지식이죠. 자, 예전에 제가 인지편에, 마음언어 기초편인 인지편에서 이 의식에 대해서 다뤘는데, 그때 의식에서 consciousness의 어원을 찾아보니 SCI, 싸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know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science도 마찬가지로 싸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과학의 영어 단어인 science도 결국 know, 무언가를 아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과학 발달이 주는 가치를 쉽게 얘기하면 암, 어렵게 얘기하면 지식, 체계적 알미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 발달이 결국은 특히 자연과학 발달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인 이 지구에 대해서 또는 우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다 준 거죠. 그 덕분에 미신에서도 좀 벗어났죠. 두려움에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벗어났고요. 여전히 자연이 두렵지만, 그리고 이 알은 인지죠. 결국 과학 발달이라는 거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지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면적인 확대라고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물질 세계에 대한 확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물질 세계에 대해서 인지의 대상과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점차 깊이도 어느 정도 물질 세계에 대해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연과학을 놓고 보면. 자, 그러면 과학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관심에서 출발해서 저는 관찰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관심이란 단어는 관자가 볼관자가 아닙니다. 아마 앞에 기초편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관찰이 볼관자죠. 관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관찰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분야에 관찰을 한다는 것은 전문가죠. 진지한 태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관찰이 결국 과학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과학을 나눠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관찰 대상이 다른 거죠. 자연계의 물질들,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행동, 현상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고, 인문과학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넓은 것 같아요.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게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사회과학과 조금 더 구분한다면은 인문과학은 인간 개개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인문학으로 집어넣으면 역사는 사회과학적 성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문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혹자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과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 과학이 지닌 가치를 인문학도 아마 도입하면서부터 인문학에 대한 어떤 반성적 의미로 인문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 관찰 대상이 이 세 가지가 다른데 이 세 가지가 가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핵심 관찰 대상은 관찰자가 제외되어 있어요. 가령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는 환자나 일반 사람들을 관찰해서
그 사람이 지닌 어떤 특성들, 공통적 특성들, 보편적 특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관찰 대상에서 바로 자기 자신, 과학을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핵심 관찰 대상으로 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다 타인을 놓는 거죠.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은. 자연과학은 당연히 사람이 아닌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우 다르더라. 마음 언어와 뭐와 다르냐? 마음 언어와 다르다는 거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 지닌 공통적인 특성은 이 관찰 대상이 관찰자를 제외한 관찰 대상으로 묶여져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 과학이 지녀야 하는 가치는 뭘까요? 어쩌면 과학을 하는 사람이 지녀야 하는 가치? 과학 그 자체는 객관성을 지녀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즉 체계적 지식은 객관성을 지녀야 되고 또 이 객관성을 지식이 지니려면은 과학을 하는 사람도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주관성을 배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학은 의문, 질문을 허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의문을 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만약 의문이나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되죠?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의문이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100% 사이비입니다. 그것은 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통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과학은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지루한 어떤 면에서 과정을 거쳐서 도출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다 언어로 일정 부분 설명해야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언어도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결국 공학이 발달하고 전자파나 그 다음에 중력이나 양자역학이나 뭐 이런 전문 분야의 용어들이 계속 파생되죠.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 분야에 그것은 결국은 인지가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가 발달을 하는 거죠. 세밀하게 인지된 만큼 언어가 발달하는 거죠. 수학 언어가 발달하고 공학 언어가 발달하고 과학 언어가 발달을 하는 거죠. 자, 과학하는 태도와 마음 언어를 배우는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대상은 외부 세계고 이거는 내면을 향한다 그랬는데 사실 마음 언어를 배우는 태도에서 이 내면 세계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은 외부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마음 언어를 배우는 이 태도는 내면 세계만이 아닌 외부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은 기초편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결국 이 사람이 외부 세계든 내면 세계든 공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때 했었죠. 아마 과학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겠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의 일부 과학자들 가운데 있었죠. 서울대 모 교수가 논문을 조작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사례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뭐 역사학자도 심지어 유물을 땅에다 파묻고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속이고 미국의 또 유명한 과학자들도 뭐 논문을 조작하고 그러니까 과학하는 태도에 있어서 정직한 태도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근데 마음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마음 언어에 있어서 내면 성장을 이끄는 결과로 작용을 합니다. 앞에서 과학에 있어서 과학의 시작은 관찰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마음 언어를 배우는 것이 관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이 어떤 결과를 놓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 결과를 낳으려면 반드시 과정도 결과에 부합하는 성격에 맞는 또는 가치와 부합되는 과정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언어의 과정에는 내면 인식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태도인 돌봄 능력도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음이 성장하고 기억이 발달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과학과 마음 언어를 비교할 때 마음 언어 속에는 과학이 담겨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최종 정리를 하는데 양쪽 다 관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직과 같은. 그 다음에 인지의 확장이 계속 일어납니다. 과학의 발달이라 마음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인지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기억은 당연합니다. 지식은 기억 속에 있는 거죠. 물론 책 속에도 있지만, 예. 인간이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양이 증대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언어가 양쪽 공이 해당됩니다. 언어의 발달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지 그 차이는 한쪽은 관찰자를 제외한 관찰 대상을 삼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자연, 물질이고 사회과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현상, 행동, 이런 것들 관계를 다루고 인문학은 기타 등등이겠죠.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마음 언어는 관찰자를 반드시 포함한 관찰 대상입니다. 내면 관찰을 하지만 실제 외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안이나 타인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도 관찰하게 되어 있고요. 단지 마음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꾸 내면 인식 능력 또는 내면의 대상을 얘기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관찰자의 문제를 다음 편에서는 마음 언어와 명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좀 더 깊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과 마음 언어의 공통 부분인 그 요소가 마음 언어 기초편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언어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이유는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외부 대상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우리가 그 언어와 연결된 대상을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데, 내면에 대한 언어는 추상적이고 사실 우리가 깊이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언어 그 자체도 관찰 대상으로 삼아서 언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언어의 시작이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어와 관련되어 있는 기억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기억이 인지 그리고 관찰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관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관찰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자기 내면을 관찰한다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결국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장의 결과로 내면의 보편적 가치의 나무가 피어난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면 성장이고, 보편적 가치 나무에 구성하는 각 단어들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일부 또는 내가 실천하는 어떤 핵심 가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마음 언어에 담긴 과학을 설명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